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기분이 좋고 이렇게 들뜨는 거는 선생님의 책을 제가 이렇게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선생님이 또 친필 사인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9월 1일이라고 찍혀서 저한테 오늘 주셨는데. 근데 사인은 내가 네네. 눈에 보여서 사인하는 게 아니라 네. 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으로 쓰는 글자가 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소원 교수한테 준다고 이렇게 이름을 내가 적고 싶어도 네네. 그거는 감으로 쓸 수가 없어. 네네. 삐뚤삐뚤하게 네. 되니까. 그래서 사인은 늘 하던 거니까 네네. 눈 감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사인만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전에는 선생님 눈으로 사인 주셨는데 이번에는 더 귀한 보배인 마음으로 사인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제일 먼저 이제 이 책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코끼리 만지는 인생이다. 논문을 보면 제목을 보면 이 논문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게 짐작되듯이 코끼리 만지는 인생,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짐작이 되지 않죠. 우리가 뭐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는 속담은 있지만 코끼리 만지는 인생이라니 이 제목이 왜 이렇게 뽑았을까? 이 제목이 뭘까 하는 게 제일 먼저 궁금한데, 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노 의사가 전하는 지금 행복한 인생을 위한 조언 해서 코끼리 만지는 인생, 그리고 그림에도 코끼리가 이렇게 크게 있단 말이죠. 이걸 보면 이 책에서 코끼리의 상징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코끼리 만지는 인생이다. 어떻게 이런 제목을 지으셨을까요? 내가 장님이 되고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네네. 장님 코끼리 만지듯. 그런 속담 있죠. 장님 그 코끼리 속담이 만지듯. 먼저 생각이 나요. 네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 게 바로 만졌다는 말인가, 잘못 만졌다는 말인가. 아하, 그 생각은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네. 맞다는 말은 코끼리가 워낙 크니까 네. 자기가 만지는 부분이 그 한 부분을 만지는 거지 네네. 전체를 못 만지잖아요. 네. 그게 요만큼밖에는 안 만졌는데 다리 만지고 귀 만지고 코 만지고 뭐 네. 꼬리 만지고 그랬는데, 그럼 그걸 코끼리라고 할 수 있을까? 네. 틀렸죠.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걸 맞다고 생각했어. 코끼리 전체는 아니지만 코끼리가 아닌 건 아니니까. 자기가 만진 거는 맞잖아. 그렇죠. 자기가 만진 건 맞죠. 네. 그러니까 만진 것만큼 표현을 했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네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진 것만큼 표현했으니까 맞네요. 네네. 근데 또 틀리잖아요. 네. 그걸 코끼리라고 누가 믿어요?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자, 그렇다면, 네. 한번 삶을 코끼리 만지는 걸로 대비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지구상에 지금 살아있는 인구가 한 70억, 75억 정도 되거든. 네. 그러면 75억 명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네. 그럼 뭐 손바닥만큼 그보다 더 적게 만졌을 거 아니에요. 응? 네. 코끼리를 만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한 대여섯 명이 만졌으니까 그런데 75억 명이나 달라져서 코끼리를 만지면 정말 요만한 부분을 만졌을 텐데 말이죠. 네. 그걸 다 합하면 코끼리가 될 것 같아. 아하, 또 이 역발상. 그건 코끼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지는 거는 속담에 나오듯이 그 장님들보다 못할 것 같아. 네. 왜 그러냐면 그 장님들은 6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만지는 건데 분할해서 만지는 75억 명이 나누어서 만지자면 얼마만큼 털 하나를 뽑아서 만지는 그런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론상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75억 명이 있다면 75억까지의 삶을 퍼즐처럼 이렇게 네네. 맞춰 놓으면 그게 인생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예.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것도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뭐다 하는 거는 두고 뭐 철학자들뿐 아니라 네네네. 보통 사람들도 고민해야 될 화두가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문득 깊은 구중구곡 산에 들어와서 평생 돌을 닦은 도인을 만나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했더니 75억 인구를 말씀하시다가 그것도 인생이 아니다 하셔서 죽비한테 딱 받고 지금 어리둥절한 그런 기분인데요. 그만큼 우주 대화하는 거 보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이성훈 선생이 참 뭐라고 할까 해석을 잘해. 어떨 땐 내가 생각도 안 한 걸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네. 그럼 나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걸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네. 아니 소스가 너무 좋으면 요리를 엉터리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약간 기름칠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쌤 그러면 코끼리 만지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알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만져보는 노력. 그렇죠. 만져보는 노력. 그리고 만진 것을 난 이것을 만졌다 하고 알려주려는 마음. 87 대신 노의사가 그런 마음으로 쓴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근데 지난번 우리가 폭우 때문에 피해도 많고. 그랬죠. 네. 지금도 뭐 태풍이 듣고. 또 올라온다고 하고 있으니까 예. 피해가 걱정이 되고 그러죠. 네. 인생은 태풍이 아니에요. 가랑비. 가랑비를 맞으면서 촉촉이 젖는 그게 인생이지. 네. 폭풍우처럼 그렇게 급하게 한 번 휙 짚고 말이지. 네. 뒤집어 놓고 날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생물학적인 연령만큼 살아가면서 고통도 받고 기쁨도 갖고 즐거움도 갖고 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일생을 마친다면은 그게 가랑비예요. 네. 네. 우리말 중에 비를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참 정감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이슬비, 보슬비, 선생님 말씀하신 가랑비, 뭐 폭우, 그죠? 온갖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인생은 그 중에서도 가랑비다. 그러시니까 사람들은 보통 인생은 고요하게 비 없이 맑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태풍이 몰아쳐서 내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폭풍이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폭풍 공감을 하겠지만 인생은 가랑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반론을 하고 싶으신 분은 제 인생은 선생님 가랑비가 아니에요. 태풍이 중간중간 오는데 그걸 선생님 왜 가랑비라고 표현하시는지 저를 위해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저 폭풍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말씀이 맞아요. 네. 폭풍은 폭풍인데 인생을 이렇게 길게 살고 네. 이제 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깝게 오면은 그 폭풍조차 가랑비라 이말. 네, 지금 이 말씀은 인생 가랑비론에서 좀 더 깊이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해설을 잘한다고 하시니까 신이 나서 또 하나를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 어릴 때는 정말 구슬 뭐 다마라고 했잖아요. 다마치기. 일본 말이에요. 예, 일본이 다마인데 우리 구슬이 목숨 같았단 말이죠. 또 딱지치기. 그걸 잃어버렸다. 그다음에 이거를 또 많이 형한테 이렇게 잃었다. 구슬치기를 해서. 그러면 이건 일생일대사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는 폭풍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세월 한 50년 지나고 나서 내가 7살 때 그토록 대성통곡할 만큼 인생 거대한 일인 딱지를 잃어버리고 구슬을 잃어버린 일이
지금 돌아보니 태풍이 아니라 그 하나의 가랑비였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에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일도, 태풍 같은 일도 지나고 보면 하나의 계속 어려움이 오는 가랑비였고, 가랑비라는 것은 그 사이에 또 햇살이 들어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맑다가 비가 오다가 말다가 비가 오다가 이게 이제 불규칙적으로 계속 되는 거라면 어느 집엔들 햇볕이 없고 어느 집엔들 비바람이 없겠느냐 속담처럼 모두의 인생에는 좋은 날만 있을 수 없고 또 안 좋은 날만 있을 수 없고 그게 교대로 계속해서 생기는 게 우리 가랑비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런 굴곡진 게 많으니까 네. 오직 하면 매일 오늘 같으소서. 아, 매일 오늘만 같으소서. 그런 말이 나올까. 예. 그 말은 오늘이 이제 평온하고 좋다고 생각하면 요게 사라지지 말고 요대로만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잖아요. 네네네. 그 소망이 생기는 거는 폭풍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뒤집어 가지고 그 인생을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그 폭풍조차 가랑비에 지나지 않았었구나. 네. 이제 그런 결론에 조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 선생님, 저도 이제 감정식당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뭐, 프로그램도 하고, 방송이나 기업 같은 데 가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기업 같은 데서 워크샵을 할 때는, 감정을 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좀 나눠서 편의상 해보고 있어요. 봄에는 짜증이 아지랑이처럼 올라오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름에는 억울한 것. 나 하지도 않았는데, 또 난 잘했는데,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누명을 쓸 때 억울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는 다행이라는 감정을 썼어요. 그나마 이렇게 다니면서 밥은 먹고 사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승진은 하니까 다행이고, 그러다가 겨울 감정은 제가 감사라고 붙였거든요. 그리고 봤더니 봄에는 짜증이 났다가 여름에는 아주 화가 나서 억울했다가 가을에는 그나마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가 겨울에는 감사다. 이렇게 4가지 감정을 주로 요리하는 걸로 감정식당을 꾸몄는데 선생님과 대담을 하면서도 그러한 것이 제가 그냥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젊을 때와 다르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그 속에서 감사한 일이 많아지는 것. 선생님께서 언제 감사하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셨다는데 이 코끼리 만지는 인생에서도 역시 선생님 가랑비처럼 내리는 그런 인생사에서 마지막에 87회를 사시고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다행과 감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맞는 말인데. 네네. 지난 추석에 이제 우리 한 집에 사니까. 네네. 그 추석날 이제 바베큐를 하기로 해서. 아, 네. 온 가족이. 그런데 네. 우리 가족 중에 또 코로나 확진이 생겨가지고. 아, 네네네. 취소를 해서. 취소를 했는데, 예, 그날 점심을 내가 장남하고 그 점심을 먹었어요. 네, 이명윤 박사님과.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80년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니까. 80년대 학번. 이제 그때 뭐 80년대 같이 생활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겠지만은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웠던 시기 아니겠어요? 50 아닙니까? 학생들도 어렵고 교수들도 어렵고 뭐 안 어려운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정치적으로. 네. 이제 그럴 때 어떤 이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 네. 예를 들면 자기가 그 외국에 장학금을 타서 이제 그 나가는 네. 영국에 네. 나가는 그게 이제 선발이 됐대요. 아하. 선발이 됐는데 구두 시험만 치면 이제 구두 시험은 그냥 확인하는 거거든. 네네. 그것만 하면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전화로 통과가 오기를 구두 시험에는 오지 말라고.
웬일이에요. 그래서 네. 사정에 있어서 네. 그 서류는 합격이 됐지만 네. 그 떨어졌다고. 어이구야. 그래서 또 이제 일찍 포기하고 또 그런 기회가 오겠지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네덜란드로 네. 원래 영국 그래 박사학위를 받고 오면 이제 전문학교에 등록을 하고 예. 그럼 학교에 발표도 하고 그래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이 네. 당신이 이 아무개냐고 네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연세대 졸업한 이 아무개냐 네. 그렇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때 심사를 했는데 네. 서류에 통과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걸 각 학교에 보내가지고 그냥 사인만 통보니까 네네네. 사인만 하면은 되는 건데 네. 연세대 보냈더니 이제 자기를 가르친 모 교수가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줄을 쳐가지고 그렇게 썼더래. 그래서 자기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뭐 모른다고 하니까 말이지. 그렇죠. 그냥 패스만 하면 될 텐데. 구두 시험에 제외시켰다 이게. 아이고야. 자기는 전혀 몰랐는 거를 그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예. 듣고 그때서부터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그 선생님하고 아주 이제 뭐 안 좋은 관계로 이제 발전을 하고 그래서.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벌어졌던 경북대학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서. 네. 그게 내가 이제 학급 대표로 이제 주동자가 돼가지고 네. 교수님하고 요새 그런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다 이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게 언제적인 얘기인데 말이죠. 예.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하. 나는 그거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뭐 책 뒤에도 히말라야 천막 속에서도 하지만 천막 속에서 그런 걸 해결했어요. 실제로. 네. 그거는 지나간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 요만큼도 올라오지도 않고 내 생활을 방해한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내가 그거는 잘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니까 그 얘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올라오는 거는 뭐 비슷하니까 올라온다 이런데 내가 한참 하면서 내가 나를 가만히 보면 흥분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주저앉으면서 생각한 게 이게 내가 가라앉았다고 생각해도 내 무의식 어느 한켠에 도사리고 있다가 자기가 나올 틈이 되면은 튀어나오는구나. 네. 예, 그렇게 완전히 씻을 수는 없구나. 네, 그걸 생각했어요. 야, 이 선생님 이 말씀은 참 슬프고도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네요. 이게 나는 해결했다고 하지만 예전에 제가 참 인상적인 문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과거를 잊었지만 과거는 나를 잊지 않았다. 그렇지. 그 얘기. 네. 나는 정말 과거를 잊었다고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좀 마음 아프게 슬프게 들리냐 하면 부모가 저질렀던 모든 시행착오와 실수들은 그렇죠.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로 대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부모만 아이한테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근데 이건 또한 슬픔이지만 기쁨이자 희망의 소식이기도 하네요. 좋은 것을 줬다면 이 또한 기억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남아있기도 하지만은 부정적인 기억보다는 덜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비유를 들자면 좋았던 일은 모래 위에 새기는 것과 같고 그렇지. 안 좋았던 것은 돌에 새기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가 정말 모래 위에 새긴 것은 다 바람에 흩어져서 언제 그렇게 기뻤냐 그러지만 안 좋았던 일은
꼭 돌에 새긴 것처럼 영원히 평생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랑비 같은 인생에서 좀 더 행복하려면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안 좋은 일을 가급적 만들지 말고 만들었을 때 그것을 최대한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희미하게 남기는 것. 선생님 불쑥불쑥 그게 올라오면 곤란한데 그러지. 이제 처음으로 또 한번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때가 언젠데. 그때가 언젠데. 그러나 정말 나는 과거를 잊었지만 과거는 나를 잊지 않았다. 이 말을 명심하고 내가 남을 대할 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보다는 내가 남을 대할 때 이것을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자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될 능력이 있는가부터 먼저 생각하라. 그러니까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지도교수 선생님이 좋은 여자 찾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남자 돼 있는지부터 살펴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코끼리 만지는 인생 두 번째 이야기 제목만 가지고 하는데도 진짜 코끼리 코를 슬쩍 만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다음에는 또 코끼리 상하도 만져보고 눈도 만져보고 귀도 만져보는 그런 시간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목만으로 기대가 좀 높아지지 않나요? 저는 벌써 설레는 희망이 생기는데요. 또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코끼리 만지는 인생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나랑의 이서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